자,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할 게 이제 북의 정치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번에 북의 정치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조 정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거의 시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도 이제 북조와 관련된 내용들, 북이 관련된 내용들, 뭐 동이, 서이, 여기 북주, 북제 이런 북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북주 정치 부분은 좀 자세히 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합격자 서브노트 일단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태조의 도무제와부터 해가지고, 태무제 등등 해서 북위 항제 이제 정치권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북위는 어떤 민족이 세웠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선비족의 탑발족이 세운 거야. 선비족이 5개 부족을 이렇게 나눠줬죠. 그래서 선비족 중에 5개 부족 중에 탑발족이 세웠던 나라가 북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때 있는데 이때 이제 원래는 북이라고 하지 않고 대라고 했죠. 대나라. 근데 국호를 이제 태조 무제 때, 태조 도무제 때 이걸 이제 북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뀌었어요. 원래 위죠. 근데 이제 다른 위와 구별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다 해서 북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북의 역대와 황제들의 업적을 좀 볼게요. 북의 역대 학제의 업적은 공통된 정책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주권 강화야. 일단 군주권을 강화시켜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부족을 세분화시켜서 해체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래서 직접 지배든지 하게 되죠. 직접 지배.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제 추구해요. 하나 정책을 이제 했던 사람이 이제 뭐 태무제라든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태무제와 그 뒤에 있는 이제 홍은제 정책 이런 사람들인데 물론 이제 태무제 때는 국사 피할 사건 같이 약간 반동 정치를 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하나 정책을 추구했다.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런 것들 이제 특징한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태조 도무제부터 이제 좀 볼게요. 도무제. 자, 도무제는 수도를 평성으로 도읍하죠. 그래서 대나라를 이제 곤치고 북위로 건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목사회의 어떤 부족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중국식 어떤 율령체제로 정비를 하고 그 당시 한족 사대부와 귀족자제를 많이 등용을 해요. 한인세력들의 협력을 얻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한족 사대부와 귀족들 중에 어떤 출신이 많냐면 상동 출신이 많아요. 상동 귀족 출신이. 이 상동 귀족 출신은 나중에 이제 당나라 때 가서 당 중기 때 이후부터는 축천부 이후부터는 문벌 귀족이 주 세력이 되죠. 그 세력들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56국 시대부터 역대 왕조부터 했던 건데 이 사람도 똑같이 하죠. 이 불황민들을 분토 정벌 시켜서 불황민에 대한 족장을 지배권을 박탈 편호화시켰다. 편호 재민했다. 이건 뭐냐면 그 유목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 부족장 세력이 강하다는 거야. 이 부족장 세력들이 상당히 강해서 이 부족장 세력 밑에 여러 부민들이 있죠. 그래서 비록 황제가 있어도 왕이 있어도 그 얘네들끼리 부족장의 어떤 연합정권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장이 그 왕이나 황제를 싫다. 난 너네들 통치 그 통치를 받지 않겠다 하면 이 부족장이 자기 이끌고 부민들을 데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족장들이 많아지면 제국이 해체되죠. 이것이 예전에 유목제국이라든지 뭐 56국 때나 이런 것들이 그런 형성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족장과 그 당시 부민들 간의 어떤 관계를 끊고 이 부족을 뭐냐면 다른 데 이주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족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정도 부족이라면 부민들을 각각 나눠요. A, B, C, D 이렇게 나눠서 이걸 다른 데로 이주시켜. 그래서 세력을 약화시키죠. 서로 간의 관계를 끊어버려가지고 부족장과 부민들 간의 관계를 끊어서 이거를 이제 어디에 했냐면 이들을 각각의 호족에 편입을 시켜. 그래서 황제가 직접 지배를 하는 거야. 황제가. 예.
그래서 이걸 분토 정거, 포노 재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화들은 종전의 유목 문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황제의 말을 잘 듣고 그 황제 그 하는 국가기관의 어떤 호조가 시키려면 한족 제도가 필요했던 거죠. 한족 제도와 문화 같은 것도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 정책을 추구했던 거야. 하나 정책을. 하나 정책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도 좀 있었겠지만 하여튼 이런 하나 정책을 통해서 부족장의 세력을 없애고 유목민의 습관을 없애서 일종의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민을 만들려고 했던 거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평화 재민을 한 다음에 국민 개병주의를 이제 실시하죠. 그래서 부병제를 실시해서 군사를 강화했다. 우리가 이제 부병제라는 것은 서해에서 실시했다고 이제 보이는데 서해 때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는 뒤에 이제 수당 때 부병제 연결된 거고 요 부병제 기원까지 따져보면 태조 도모제 때부터 이제 볼 수 있다고 해요. 기원은 이 말을 이제 보는 걸 이제 볼 수 있고 하여튼 서해 때 실시한 부병제 기원은 요 때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북방의 유목사회를 옮겨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동식 생활을 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족처럼 농경민화 시키려고 했어요. 남방의 농경체로 변화시키려고 해서 그들에게 땅을 줬죠. 둔전제. 예, 둔전제를 실시했다. 땅을 줘서 평상시에는 이제 농사를 짓게 하고 전쟁 때는 이제 뭐냐면 군인으로 이렇게 양성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하여튼 이런 정책들을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집권자가 누구냐면 태무제죠. 태무제. 태무제는 그 북의 기반을 마련한 황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북을 통일했고 그 다음에 도교를 수용했어. 그래서 한족 교가인 최후와 그 다음에 도사 구겸지의 견해를 받아갖고 국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죠. 그리고 폐벌 정책을 하게 되죠. 그 폐물 정책은 이제 보통 산무 일종의 번난 있는데 그 중에 산무가 뭐냐면 태무제의 폐불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산무 일종의 번난 좀 나중에 정리를 할게요. 예. 자, 그 도교와 관련된 내용은 그 뒷부분에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은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는데 요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국사피난 사건이 일어나죠. 이 국사피난 사건은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일단 사건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최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최후가 이 사람은 상명귀족 출신인데 한인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지식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북위 정권에는 최후 같은 한인 지식인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태무제가 하복을 통일하고 나서 선비 타팔족의 역사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 역사 편찬 사업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최후 같은 상동 귀족 출신에게 맡겼어요. 근데 이제 최후가 그걸 이제 글 쓸 때 원래 이게 최후가 나오는데 이제 좀 약간 이중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 북위 황제 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중화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선비족들을 좀 약간 야만시하고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예전에 선비족의 그 탁발부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적었어. 아주 가정없이 야만스럽고 미개한 부분을 그래놓고는 그걸 적어가지고 그걸 뭐냐면 공포를 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걸 딱 듣고 선비족 귀족들이 반발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최후를 신뢰했던 태무제도 반발한 거야. 이거 선을 넘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최후와 그 최후의 그 같이 국사에 참여했던 국사 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대규모 숙청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인 귀족 세력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주죠. 너희들도 중용하지만 선을 넘지 마라. 우리를 깔보지 마라.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라. 그 자존심을 넘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게 해주겠다라는 걸 분명히 뭐냐면 알려주게 된 사건이 이 국사피라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국사피라 사건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는 중화사상의 측면과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을 좀 보죠. 그래서 심화 규제 좀 넘어가세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아이고.
페이지인가요? 예, 잠깐만요. 자, 쭉쭉 남아서 몇 페이지 펴보시면 여기 183페이지 펴보세요. 183페이지. 자, 183페이지, 184페이지네요. 다음 장이네요. 예. 도교 정책은 잠깐 좀 이따 설명하고요. 예, 요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국사 피라 사건부터 이제 설명할게요. 자, 국사 피라 사건은 첫 번째 중화 사상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가 나오는데 중화 사상 입각해서 그걸 편집을 했지만 그 당시 그 태무제나 그들 북이 귀족 입장일 때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하복의 명문 대량 중살 명문이 대량 주살된 사건으로 한인 문벌 귀족에 대한 선비족 군주의 우위권을 인정했다. 예. 그래서 이때 선비족과 그 당시 그 군주권이 그 최후 같은 중화 사상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측면인데요. 이게 경제적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자, 경제 측면은 뭐냐면 원래 선비족은 유목민들이죠.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은 땅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사회에 대한 집착이 있어. 그래서 인민을 지배하는 방면에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방면에 한족들은 토지에 대한 집착이 많죠. 농경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토지를 통해서 인민을 지배해요. 그래서 인민과 토지를 같이 연결시켜서 지배했는데 자 문제는 이 북위가 이제 통일하고 나서 이들도 점점 뭐냐면 농경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토지의 기준, 토지의 가치를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예전처럼 인민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통해서 인민을 같이 지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한족들도 대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북의 선비족 기준도 이제 뭐냐 대토지를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더 많은 토지를 가지려고 하니까 한족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그럼 충돌이 뭘로 폭발돼 나왔냐? 국사 피라 사건으로 폭발돼 나왔다. 예. 그래서 그 당시 홍우주 때 선비족의 부족제를 붕괴, 하연 관계만 가지고 인민을 지배할 수 없게 되자 그 당시 선비족 귀족들이 대토지 소유를 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것이 한인 호족 때 반발로 결국 국사 피라 사건으로 폭발해 나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화사상 측면과 그다음 경제적 측면에서 국사 피라 사건을 뭐냐면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도교에 대해서 이제 좀 보죠. 도교도 그 뒤에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앞부분을 잠깐 보면요. 자, 여기 보면 태무제의 종교 정책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자, 목적은 중국식 천자가 되고자 하는 태무제는 자신의 권위를 이제 절대화시켜서 도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자, 그 당시에 유교가 있긴 있지만 유교는 좀 이제 존중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내세울 수는 없어. 왜냐면 유교 자체가 무슨 사상이 있어요? 하위 사상이 있죠. 하위 사상. 그러다 보니까 유교식 어떤 천하관을 가지고 유교식 통치 체제를 가지고 완벽하게 그 당시 이민족 그 황제가 그 한족들에게 자신을 내세우고 통치할 수 없으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어디다 끌고 들어왔냐면 도교를 끌고 와서 통치를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이제 다른 그 황제들은 이민족 황제는 불교를 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 당시 그 사람은 국영주나 최고의 권위를 받아갖고 불교를 배척하고 도교를 끌어다가 자기가 이제 뭐냐면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 과정을 보면 국영주와 최후의 권유도 이제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평상에 청상 도장을 설치했어요. 이 청상 도장은 우시고 따지면 그 부처 이제 불교의 절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어떤 성당, 기독교의 뭐 교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천사가 보낸 부족을 인수를 해서 거기에 이제 청상 도장이라는 뭐냐면 일종의 종교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직을 유지하려면 종교 조직은 거기 계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연지의 신법을 실시했어.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죠.
자, 신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도교가 불교와 대립하면서 불교의 영향을 좀 받아요. 그래서 불교에 보면 불교 교단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계율이라는 게 있죠. 계율. 그래서 이 도교 교단도 계율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계율을 받아들이죠. 그래갖고 이걸 이제 도교 계율을 이제 신법이라고 해요. 신법. 근데 이 계를 그 당시 그 도교를 믿는 신자들이나 그 도사들에게 알려주려면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악장을 통해서 계를 암기하게. 악장이라는 것은 악곡을 만들어갖고 그냥 계를 암기하는 거야. 계율을 신법을. 그래갖고 이건 노래 가사를 통해서 계율을 암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암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한 그 청상도장가라는 그 장소와 그 다음에 구경진 신법 등등을 통해서 신천사도를 이제 창건하게 되죠. 천사도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천사도는 뭐의 기원이 아니 천사도의 기원이 뭐죠? 오두미도죠. 이 오두미도고 오두미도가 이제 나중에 이름이 천사도로 바뀌었고요. 원래 먼저 세워진 것은 오리지널 천사도는 남천사도예요. 그런데 이 신천사도는 북천사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강남과 강북이 천사도가 두 개로 분리됐는데 이 신천사도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부터 도교라는 종교 교단이 만들어져요. 종교 교단이. 예. 그래서 주의할 것은 도교와 도교가를 일치화시켜서 보시는 분인데 도교와 도교는 달라요. 도교는 그 종교를 얘기하고요. 도가는 노장 사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도교 교단의 그 종교 경전도 따로 있어요. 얘네들은요. 도가의 영향을 받았지만 도교는 도가하고 완전히 다른 거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도가의 노장 사상에다가 민간 철학, 음양술 등등 여러 가지가 혼합돼서 심지어는 불교의 계율과 교리도 일부 통합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도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위서 성묘지에 보면 그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한번 이제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일단은 그 내용을 보면 결과를 보면요. 태무제는 독일을 국교화시키면서 태평진군이라고 개헌해요. 태평진군. 그러니까 도교식 연호지, 도교식 연호를 이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즉위한 황제는 도단에 가서 도교 사원에 가갖고 거기에 도사에게 부적을 받아. 예. 그래서 이제 즉위하도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미국의 그 대통령이 즉위할 때 성경책을 한 손에 얻고 하잖아요. 자, 그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맹세를 하죠. 대통령 선언을 하죠. 그거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물론 이거는 태무제 때만 했고 그 후에는 좀 한 대 가다가 이제 없어져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제 도구가 국교되고 그 도교가 항상 그 반대쪽이 있죠. 불교가 탄압받아. 그래서 사실 도교와 불교는 서로 경쟁 관계였어요. 그래서 도교에 의해서 뭐냐 탄압받는 사건, 불교 탄압받는 사건을 삼무일종의 범난이라고 하는데 이 삼무일종의 범난 중에 그 첫 번째 범난이 이거야. 태무제의 그 불교 탄압. 그래서 삼무일종의 범난을 좀 참고상을 얘기하면 세 명의 무자 가지고 있는 그 황제와 한 명이 종자 가지고 있는 황제가 획다해서 삼무일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무에 속하는 황제는 북위의 태무제, 그 다음에 북주에 무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북주에 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당나라 때 무종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했죠. 세 명의 황제가 무자 가진 황제가 탄압을 했고 일종이라는 거는 후주에 5대의 후주가 있어요. 우주에 세종이라는 황제가 있어요. 세종.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삼무 일종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해두시고요. 이거 좀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이걸 좀 붙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이게 그 연필 잡는 법을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손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손 계속 쓰면. 이것도 펜이기 때문에 이렇게 끼고 해야 돼. 반창고를. 아, 그래야지 안 아파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탄압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 황제 문성재 때는 다시 불교를 이제 부흥을 했어. 그래서 원래 정통적으로 이제 불교가 황제권 강한 역할을 했거든요. 일시적인 이제 태무제쯤 저기 탄압받는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불교 교단은 북양제 권위를 교의로서 연주하는 입장을 취하고, 그러니까 왕족불 사상이죠. 왕이 고 부처다. 그래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가의 모소에 전환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좀 더 알아볼 게 뭐냐면 도교와 관련된 이제 내용을 볼게요. 제가 소금 만들었어요. 자, 도교의 원조는 도가 사상이야. 도교 자체는 이제 도교는 아니지만 그 도가가 그 기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노장 사상에다가 항로 사상이 플러스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후한 말기 때 태평도하고 오도미도 이렇게 있는데 태평도 오도미도 다 이제 나중에 도교에 영향을 미치지만 도교의 직계는 뭐냐면 오도미도예요. 오도미도. 그래서 이 오도미도는 그 나중에 이름이 천사도로 이름을 바뀌어요. 천사도 정일도라고 또 하죠. 별칭으로서. 그래서 원래 그 원조는 남천사도예요. 예, 남천사도. 남조에서 세운 거죠. 그러다가 일종의 이제 분교 형식으로 해서 북천사도, 신천사도가 나와요. 이때 이제 신천사도를 세웠던 사람이 그 도교 교단을 체계화시킨 구겸지인데 이때부터 도교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남천사도하고 북천사도 분열돼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통합한 게 언제 때냐? 당나라 때요. 그래서 당나라 때 통합된 천사도가 나타. 특히 당나라는 도교를 국교화되거든요. 국교화시켜. 국교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당나라의 그 세웠던 사람이 이연이잖아요. 농서 이씨인데 그 노자 있죠. 노자가 이름 원래 이이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성이다 해가지고 뭐냐면 도교를 국교화시켜.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는 불교를 견제하는 측면에서 국교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사로 통일되고 나서 그 당시 그 당나라 송나라 왕실에서 이 도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천사도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도교 중에 이렇게 천사도 당시에 도교를 그 예전의 도교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구도교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예, 도교긴 도교인데 좀 약간 뭐랄까 좀 미신적인 성격이 강한 도교예요. 미신적이고 음양 오행설 이런 것들에 이제 좀 약간 시중된 도교인데 이게 이제 유교와 불교에 이제 적극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뒤에 신도교예요. 신도교. 예, 신도교. 그래서 신도교는 북방에서 이제 주로 이제 유행했던 종교인데 이 중에 신교도 중에 제일 이제 유행했던 게 전진도라는 거예요. 전진도. 한 번씩 들어봤죠? 예. 그래서 이 전진도는 상교 합의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도교의 어떤 그 뭐냐면 서로 융합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종전에 미신적이고 음양 오행설의 요소가 강한 구도교 예전에 그런 천사도적 요소를 없애고 이걸 이제 뭐냐면 논리적으로 체계화시켜. 그래서 그런 요소가 없고 이제 이론화시키고 논리적으로 이제 체계화시킨 종교야. 그래서 미신적이고 음양 오행설적 요소가 다 빠지고 이제 유교와 불교와 적극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자기의 교리 체계를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이론화시킨 체계가 전진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앞에 있었던 천사도와 좀 다른 개념이야. 천사도와 다른 종교 개념이죠. 같은 도교지만. 그래서 금, 원, 그 다음에 이런 금나라 원나라 때 전진도가 널리 유포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교 교단은 세워지지 않았죠. 도교 요소가 건너온 거죠. 예, 그래서 불교에 결합되기도 하고 뭐 민간 신앙과 결합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중국의 도교 사상 그 발전 과정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일단 첫 번째는 노장 사상은 도교의 기원이 되긴 하지만 노장 사상, 도가가 도교는 아니에요. 예. 그 도교는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 있는 거고, 그리고 도교는 그 당시 천사도 중에 북천사도에 이제 있는 구겸지가 세운 그 신천사도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천사도와 그 뒤에 등장한
그 신도교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천사도는 좀 미신적 음양 오행설적 요소가 많은데 반해서 유교와 불교 이론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신도교는 그런 요소들이 없고 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론적 성격이 되게 강한 종교다. 그래서 종전의 도교와는 구별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도교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요 주제별 기출문제 또 볼게요. 아니 그 합격자 써온 노트를. 자, 그 다음에 직위한사인 문성제인데 앞에 있었던 태무제가 불교를 탄압을 했잖아요. 근데 문성제는 불교 부흥 정책을 해요. 거꾸로. 그래서 왕주불 사상에 따라서 호국불교적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고요. 이때 평성에 운광석굴을 만들죠. 운광석굴. 그래서 중국에 3대 석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운광석굴이야. 이건 좀 뒤에 있다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무제가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요. 호무제는 어릴 때 즉위했기 때문에 작가 이제 그 어머니가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통치하고 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장제라든지 균전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시하고 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나서 이제 호무제가 이제 친정을 하죠. 그래서 삼장제와 그 당시 또 뭐냐 균전제는 엄밀히 말하면 호문제의 정책은 아니에요. 그 엄마 정책이지 어머니의 정책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호문제가 친정하고 나서 이제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중점적으로. 자, 호모제는 역대 왕들처럼 이 사람도 하나 정책을 했는데 그 다른 황제보다 더 적극적인 하나 정책을 했어요. 자, 일단 그 개혁의 성격을 보면요. 선비족의 어떤 부족 국가적 성격에서 탈피해서 중하의 천자로 불리는 호환체적 성격을 포괄하려고 했다. 거기에서는 하나 정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호환 차별 정책에서 호환 이론 체제도 뭐냐면 포방했다. 호환 이론 체제는 호는 오랑캐 호자, 그러니까 이민족과 한족 간에 합의다된 정책을 이제 추구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거 전진에 누가 했죠? 북연이 했죠. 북연. 예. 북연의 정책을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도를 평성에서 어디로 이제 그 옮겼냐면 낙양으로 옮겼어요. 낙양. 낙양을 왜 옮겼냐? 평성은 예전에 이제 부족세의 근거지야. 그래서 그 하나 정책을 이제 뭐냐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성보다는 좀 아래쪽인 안양이 좋겠다 해서 낙양으로 가. 그래서 그 당시 부족세력의 근거지를 벗어나려고 했다. 그래서 낙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전에 선비족 정통의 그 제사 형태인 서교 제천 형식을 폐지했죠. 불락 연합 제사를 폐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식 그 제사를 내요. 중국식. 중국식은 뭘까요? 봉선의식 있죠? 봉선의식. 그래서 태산에 가갖고 한 해 제사 지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것들 중에 하나 정책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호환 간에 결혼을 장려했고요. 물론 결혼도 이제 뭐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그 급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이거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호석, 그러니까 그 선비족 풍습과 그 다음 선비어를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한어를 강제로 이제 시키게 하죠. 요거는 좀 거꾸로 됐죠, 약간. 하나 정책이라도 뭐 이거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어 쓰라고 하잖아. 근데 되게 이때는 피지배층이 지배층의 언어를 받아들이는 건데 이건 거꾸로 지배층이 피지배층이 언어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것도 강제로. 예. 그 다음에 호성을 한성어화 시켜야죠. 호무제 자신도 원이었는데 한족풍의 성으로 이제 아니 호무제 자신도 성도 그 원이라는 한족풍의 성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중국에서는 가족법에 따라서 동성은 변화할 수 없죠. 이 동성 불혼이라고 하죠, 보통. 자, 이성일 경우에 양자를 삼지 않는다는 그게 있는데 이걸 호족에도 적용해요. 그러니까 동성 불혼하지 말고 양자로 삼아도 자기 동성 안에서만 삼도록 하죠. 예. 그래서 근데 이건 호족이 예전에 그런 관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간제 개혁을 했는데 중국식 간제도 이제
개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국이 고유한 간제가 모두 소멸되고요. 그리고 청간과 탁간을 구분하고 윤회관과 유회관을 구분해서 각각 구품을 나누는 등 그 위진남북 쪽, 그러니까 함족식 어떤 간제를 뭐냐면 그대로 채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족 분정령인데요. 선족 분정령.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호환의 결혼을 장려했잖아. 근데 호환을 누구나 다 똑같이 자유롭게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등급을 정했어. 그래서 귀족재단 등급을 만들어가지고 그 귀족의 등급에 맞게 호족과 한족들 비슷한 등급 결혼하고 그 다음 등급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적 분정 정책의 특징이 뭐야? 일종의 이제 뭐냐면 국가가 귀족제를 만들었다는 거야.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귀족제라는 어떤 신분제도를,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신분제도를 만들었다. 귀족제나 신분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국가 주도의 신분제도로 재편성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1단계 보면 몽, 능, 하, 유 같은 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팔성은 선비juk 팔성은 태조 도무제도 최고의 간작을 받았던 가문이거든요. 호족주의 최고의 가문을 설정하고 그 중에 한족의 사성이 있어. 그러니까 주동에 상동 칠시부터 해서 사성이 있는데 이들은 동등하게 취급하고 여기는 탁간. 좀 탁간은 뭐냐면 실무적 관료를 얘기해요. 좀 낮은 간직을 얘기하죠. 거기에 임명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1단계 하고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그의 호족 같은 경우에는 불합대인 그 예전에 부족장의 후예인가 여부와 그 다음에 간작의 고조를 감안해서 높은 자를 성우하고 낮은 자를 조구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놓죠. 성과 족을 분리해놨다.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하면 그래갖고 이제 그 1단계 그에서 팔성 있죠. 여기는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지만 팔성과 그 다음에 앞에 이제 2단계 정한 성 있죠. 성. 그 다음에 그 좀 가문이 낮은 계층이 족이라고 하죠. 선비족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이제 선비족 계통의 그 그룹을 만든 다음에 선비 귀족들 안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상급 귀족들, 얘는 하급 귀족들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결혼을 할 때 통혼권을 정하는데 한족들의 어떤 그 귀족제 서열이 있잖아요. 그 맞춰서 해요. 그래서 한족들의 급이 높은 급 있죠. 얘네들 사성이라고 해요, 보통. 그리고 좀 급이 떨어진 귀족, 사성 외에 뭐냐면 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요 팔성과 성은 서로 이제 사성과 결혼할 수 있어. 자기끼리 통혼권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낮은 간인 탑간에 임명하지 않아. 청간만 임명해. 청간만 임명하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하급귀족이었던 족이 있죠. 족계급과 그다음 그 외에 이제 한족계급 한족 중에서도 사성을 제한 하급귀족도 있죠. 얘네들끼리 또 결혼을 시켜. 예. 그래서 얘네들은 좀 탑간에 임명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선비족과 한족 간의 어떤 귀족 그 서열을 국가가 임의로 개입을 해갖고 하나로 뭐냐면 일원화시킨 거죠. 네, 그리고 그들의 그 귀족 계급에 맞게 결혼제도라든지 그다음 간직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그래서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선비족 유목사회를 중국의 문벌제도와 전복지어서 후원 일원화를 시키려고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런 성적 분전 정책과 함께 또 실시한 게 뭐냐면 국품 간입법이에요. 한의 중에 나와 있는데 원래 이 국품관입법은 남조에서 실시한 그런 인재 선발 방식이죠. 뒤에 좀 얘기했지만 자 근데 이걸 이제 56국에서는 몇몇 국가에서 그냥 일시조 한번 10조 실시한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요때 태무제 때는 태무제가 아니라 허무제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해요. 네, 요때 그래서 국품관입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그 당시 그 했는데 요때 이제 국품관입 특징은 뭐냐면 남조와 달리 중정관이 보통 지방에 내려가서 주군의 속관을 임명한 것뿐만 아니라 중앙관도 주 임명해요. 아니 말잡았는데 제가 그 남조의 그 내용이 아니라 예전에 56국 같은 경우에는 중정관이 주군의
그 속간들, 지방간만 임명을 했는데 이제는 요때는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중앙관까지 임명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문벌귀족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탄생된 문벌귀족은 그 남조처럼 자연스럽게 역사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 개입 없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국가 개입이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남조처럼 오랫동안 그 호환 말기 때부터 해가지고 위신남북조 거쳐가지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 집단이 아니에요. 그 문벌귀족이. 근데 요거는 북위는 국평간인법을 국가가 도입을 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집단이다. 이런 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국풍간입법을 실시해서 문벌귀족이 탄생됐다. 요 내용이 그 당시 한의중에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 부분을. 자, 그러면 이런 그 뭐냐면 한화 정책의 결과를 볼게요. 일단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선비족이 분열됐죠. 그래서 아까 선비족을 상층인 지배층, 성가, 하층민, 족, 그리고 족에도 뭐냐면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끼리 분리시키고 이러면서 선비족 자체 내 분열과 약화를 초래했고요. 대개 보면 선비족에서 좀 하층에 사는 데가 일반 선비족들은 그 수도인 낙양에는 별로 살지 못하고요. 주로 어디 평성 북쪽 그 경계 지역 있죠. 그 당시 유연족도 있고 막 오락실에 쳐도온 지역 있어. 거기에 국경 경계에 맡고 있었어요. 그 군인으로서. 그러니까 그 중앙에 있었던 그 뭐냐면 상급귀족과 그리고 바깥에 있었던 하급귀족과 그 일반 평민들 선비족 입장 올 때는 상당히 위화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만사춘호의 난이나 뭐 육신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배경이 돼. 자,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키긴 했지만 또 한번 이제 부작용을 선비족을 분열시켜서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 부작용도 일어났다. 자, 의의를 보면 이렇게 이제 그 호환 양족을 귀족제라는 보편적인 제도로 이렇게 묶어내므로써 호환 합작의 국가로 뭐냐면 변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화 정책의 결과가 이제 쭉 아까 이제 했던 거 이제 포함돼서 이제 쭉 있는데 보면 일단 뭐 아까 선비족 사회 분열을 초래했다. 그래서 그 결과 육진의 반란이 나왔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홍영기 때 육진의 반란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또 북위 정권이 동서로 분열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이제 되죠. 그다음 호환 차별 정책이 호환 이동 실제로 이제 변화됐고, 그다음 한류 문화의 상용의 재편성, 그래서 문화의 병영에서 선비적 문화가 한족 문화로 이렇게 동화되는 그런 형상들이 났고, 그다음에 선비족과 많이 접촉하면서 이제 북쪽 치하의 한인들의 어떤 정신력이나 무력이 강화되는 그런 것을 이제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결과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선비족 분열과 관련돼서 육진의 반란 같은 것도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육진의 반란부터 해갖고 이제 선비족 분열 내용을 좀 볼게요. 이 선비족 분열은 이게 보니까 좀 약간 간단하게 적혀 있어갖고 여기 그래서 선비족 분열을 해서 육진의 반란이 나고 동서 분열이 일어나고 각기 동이 북이 북제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요 과정이 좀 약간 부실해서 요거는 심화 교재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쭉 보시냐면 복조 189페이지 펴보세요. 189페이지. 그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비족 안에서도 하나의 선비족, 중앙귀족 선비족과 병방을 지키고 있는 이제 하측 귀족과 그 다음에 그 일반 선비족들 이렇게 분열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 선비족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육진이라는 곳 있어요. 육진 여기 위치에 보면 육진이 있는데 육진의 군인으로서 이렇게 병방을 지키고 있었는데 하도 이제 천대를 받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야. 육진의 난이.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이 육진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누가 이제 부각이 되냐면 이주영이과 그 부장 세력들이 뭐냐면 강화돼요. 그 안에는 부장 안에는 이제 우리 한 번씩 들어봤던 우문태, 뭐 고환, 후경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주영이 그 당시 그 호태우와 북조의 항족을 학살한 사건이 나죠. 이게 19년 기출문제 나왔던 것인데
이게 항우의 병이라고 해요. 이거 한의중에 있는 거예요. 한의중.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기출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주 615번을 보자. 자, 이 반란을 진압한 거, 그러니까 육진의 난이죠. 육진의 난을 진압한 사람은 상서 중부 지역의 막대한 축산과 사병을 거느렸던, 축산이나 말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병을 거느리었던 그 계호의 추장 이주영이었다. 자, 이주영은 이 사람은 이제 뭐 갈족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선비족은 아니에요. 이주영은 남양 조정 내 영태우단과 호명제단 간의 대립의 틈을 타 조정을 숙정한다는 깨끗이 한다는 구실로 진양을 출발해서 남양 근처의 항하면에서 태우와 조신 2,000명을 학살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항우의 변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거 외워두세요. 그때 뭐 연호가 항우였나 봐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주 씨와 그 북양신의 갈등이 깊어갔다. 갈등이요. 자, 그래서 이주영은 그 이렇게 해서 황제를 죽이고 나서 기존에 황제로 나가서 이제 그 했는데 그때 이제 또 호장제라는 황제를 세웠나 봐요. 근데 호장제를 살해하고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부기가 또 분열 양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부하 장수였던 그 육진 그 밑에 고환과 우문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우문태와 고환이 각각 독립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원래는 그 북의 황제를 모셔다가 나라를 각각 이제 세웠는데 이게 두 개로 나눠져. 그래서 북위가 나눠졌다 해서 동이 서이라고 하죠. 아이고. 동이 그다음 서이. 동이는 고환이 세웠고요. 그다음 서이는 우문태가 세웠어요. 근데 그 내세웠던 북의 황제가 자기 말리도 안 되니까 쳐내고 자기가 황제가 되죠. 그래서 동이가 이제 북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서희가 북주가 되죠. 이렇게죠. 북주. 나중에 북제가 이제 북주한테 통합이 되죠. 자, 이런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동이하고 서희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 그게 잠깐 이제 좀 밑에 보면 이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일단 위치상 볼 때 그 북제가 상대적으로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북주가 상대적으로 서쪽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딱 봐도 그 인구나 그냥 생산량이 어느 게 더 많을까? 북주가 많죠. 그리고 인구나 생산량이 낮은 게 북주죠. 근데 의외로 북주가 북제를 쳐서 먹었던 거냐? 이건 그 나중에 얘기하려고요. 그러면 북제를 계승했던 나라, 북제가 계승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야? 동이죠. 그럼 동의 위치는 여기에 있고 이게 북제가고 북주를 계승한 나라가 어떤 나라죠? 서해죠. 서해의 서해 북주를 계승했던 나라가 서해죠. 예. 그래서 서해 이렇게 북주로 넘어가고 동이가 북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서해와 동이가 여기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예전에 서해하고 동이를 물어본 게 있어요. 위치를. 예, 지도 주어주고 여기가 어디냐. 그래서 이쪽은 서해, 이쪽은 동이 이렇게 쓰고 그게 이제 북주, 그다음 북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동이하고 이제 북제, 그러니까 서해하고 북주 이 과정을 이제 좀 볼게요. 일단 동이부터 보죠. 동이. 자, 동이는 고함의 그 후예들이 주도를 했고 여기는 갈등이 되게 심했어. 왕실 내부의 심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비족과 한족 사이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적 중심지하고 군사적 중심지가 이게 분열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심지는 주로 이제 어디냐면 그 진양인데 그 다음에 군사적 요충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건업이라고 되는데 건업이 이제 맞는지 모르겠네.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하여튼 그 두 개가 이제 분열돼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결국에는 이제 내분 때문에 북주에서 통합이 됐다. 예. 그다음 서희를 보죠. 서희. 자, 서희는 우문태미 그 후예들이 이제 주도를 했고 그리고 이때는 강론 집단이 형성되죠. 예전에 요거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강론 집단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부병을 장악한 팔주국 등 신귀족들의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걸 이제 좀 이해하려면, 자, 강농 집단은 크게 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제일 위에 상층이 뭐냐면 팔주국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 집단이 12대장군 집단이죠. 12대장군. 그 다음에 세 번째 집단이 24에 구성된 계부의 동삼사 집단이에요. 자, 계부이라는 것은 뭐예요? 간설 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후국 정도의 제후라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제후국으로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요 팔주국하고 12대장군 계부의 동상사, 계부의 동상사 이 세 개 계열은 서로 간의 상호 결혼을 통해서 묶여져 있어. 통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나중에 수당의 건국 세력들이야. 그리고 호족과 비민족과 한족 간의 어떤 군인 세력들이 연합돼 가지고 만든 그 집단이죠.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강론 집단을 통해서 서해나 북주의 어떤 어, 세력 근거를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참고로 이제 그 나중에 이연이 있죠. 당나라세원 이연은 이 농서희 씨 집안은 팔주국에서 나왔던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순환을 세웠던 사람 있죠. 양견 있죠. 양견. 양견은 그 가문이 12대장군 집단에서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연과 양견은 그 통원을 갖고 있어. 독고시라는 집안이 있어요. 독고시. 강농 집단 중에. 이 독고항오를 집안이 있는데 여기가 외척 집안으로 되게 유명한데, 이 독고시 집안과 서로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이종 그 나중에 이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양제는 이종 사촌간이었어요. 이종 사촌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끼리끼리 연결돼 있는 집단이 이 강론 집단이었고, 이 강론 집단이 수나라를 건국하고요. 그다음 당나 건국세력과 연결되고, 어제까지 가냐면 축천무 있죠. 축천무 이전까지 지배 집단이 돼요. 축천무 이후부터는 이제 축천무가 집권하는 강론 집단을 제거시키고, 저도 과거제를 통해 상동기족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등용하게 되죠. 자, 하여튼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뭐냐면 경기도 서브노트를 잠깐 볼게요. 여기부터는 경기도 서브노트 내용이 자세하니까 이걸 중심으로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북주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북주에 위한 하복 재통을 배경 보면 일단 우문태가 장안에 서희를 세우고 우문태 아들이 서희의 공지를 펴고 스스로 이제 황제가 된 북주가 개척이 됐고요. 그러면 북주가 왜 하복을 통했냐? 그 북제보다 인구나 농업 생산이 뒤떨어졌다고 했죠? 그 이유가 있어. 첫 번째로는 자, 우문태가 이제 부병제도를 확대해서 북주의 군사를 강화시키고 북지를 압도하게 되죠. 이 부병제도는 앞에 언급한 것처럼 북위 때부터 출발했던 제도죠. 이게 기원이 있는 게. 근데 이제 이걸 체계화시킨 사람이 이제 뭐냐면 서진 때 네, 이렇게 부병제도를 이제 했고, 서희 때 이걸 제도화시켰고요. 그 뒤에 있으니까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자, 근거진 장안은 예전부터 간중지역으로서 정치 군사적 요지였고요. 그리고 상대적 문화적 후진성은 선비족으로 하여금 하나 되지 않고 건전한 기풍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경제적 낙후성은 호족세의 발전을 둔화시켜서 호족의 대토지 소유나 억제나 빈부격차를 완화시켜줬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북주가 북제를 뭐냐면 깨고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죠. 그 외에도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당시 이제 북제는 아까 지금 언급한 것처럼 그 서로 간의 갈등이 많았죠. 그래서 선비족 내의 갈등, 그리고 아까 지금 한족과 선비족 갈등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반해서 이 북주 같은 경우에는 선비족 안에 뿐만 아니라 선비족 한족 간의 어떤 융합을 깼다.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앞에서 언급한 부병제도 그 강릉 집단 형성과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안의 융합을 매진해서 아까 전에 강릉 집단이 형성되고요. 부병제가 실시했다. 강릉 집단까지 설명했죠. 여기 연결돼 있지만 이제 일단 강릉 집단에 연결돼 형성됐다. 그래서 강릉 집단 그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릉 집단은 이제 크게
8주국 12대 장군, 그 다음에 24 계부이동사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 호족 세력들, 선비족 귀족과 한족 귀족 세력 간의 연합 어떤 집배 집단이었다. 서로 간의 통혼권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문태의 이제 부병제를 보죠. 자, 그 우문태는 부병제를 왜 만들었냐면 이 당시 이제 그 상대적으로 서인은 선비족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나 봐요. 또 인구 전체도 그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비족 가지고는 시야의 강력한 중앙군을 유지할 수 없다 보니까 선비족의 어떤 중심의 군사력, 군부를 포기했어. 군대 편성을 포기하고 국민 개병주의 원칙 아래 민족에 상관없이 모두 병역의 의무를 부과했죠. 그래서 농한계는 병역 절충부에 직결시키고 거기에 군사훈련을 받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걸 통해서 같이 한족이나 그 선비족 이거 다른 민족끼리 같이 이제 군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주 내에 여러 민족의 융합을 당장 촉진했다. 그래서 앞에는 부병제 연결될 수 있죠. 호환융합에 부병제 연결돼서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병농일치로 농민은 교대로 번성할 교육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항병이 돼서 그 지역에 예비군이 형성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병은 누가 장악을 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건국 집단들, 공신세력들이죠. 8주국 12대장국 24인 계부이동상 앞에 언급했던 강농 집단이 거기를 장악을 하게 돼요. 자, 의의는 뭐냐면 국가가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국민을 모두 군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거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호환 체제 완성에 어떤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병제 한계가 있어. 자, 일단은 서희 우문 때 부병제는 간중 지방에만 국한되었던 거. 그리고 군적은 일반 민호와 호족과 별도로 존재했으며 완벽하게 병론일치는 아니었다. 병론일치를 최대한 하려고 했지만 모든 민이 병호에 포함돼 가지고 같이 했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병호와 민호가 구별돼 있고 그리고 병호와 민호가 농민이 하지만 병호에 속해 있는 농민들은 평상시에는 이제 농사 짓다가 일 나가서 이제 뭐냐면 훈련을 받고 절충부 가서 그 민호에 속했던 그 일반 민들은 평상시에 농민이었고 그리고 병역은 안 짊어지만 조용조나 국가 세금을 짊어지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 생각은 수당 때의 완전한 병렬치 그거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멀다. 그런 걸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문태 이제 부병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올 것은 이제 그 위진남북조 사회 경제 부분인데요. 저 이건 넘어가기 전에 그 서포트즈 인증번호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서포트즈 이번 두 번째인데 파일 50번 이렇게 적어요. 50번. 50번. 적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위진남북조 시대 사회 경제를 볼게요. 이제 먼저 남조를 중심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자, 남조 사회는 이제 귀족 사회로 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호적 사회에서 귀족 사회 변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호라는 것은 앞에 호적이라고 하니까 이제 오랑캐 호자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호적은 좀 약간 의미가 달라요. 여기는 오랑캐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지방에 거주하면서 지방 세력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귀족, 문벌 귀족은 중앙인 거야. 중앙에 이제 하면서 그래서 호족은 지방에 근거지를 했고 귀족은 뭐냐 중앙에 근거지를 했어요. 그래서 한나라 때까지 후한 때까지 호족 세력들은 나름대로 지방에 근거지를 두면서 자기 토지나 뭐 이런 것도 있으면서 이제 뭐 한국 이선제라든지 국분 관입법 등등 해가지고 중앙에 올라왔던 세계야. 그래서 이제 문벌 귀족이 됐던 그런 세력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호족하고 귀족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좀 뭐냐면 먼 게 아니라 서로 일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동진이나 남조 정권 때부터는 달라져요. 이들이 급격하게 56, 5호에 쫓겨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근거지는 다 강국 지역에 있어. 강남에 내려왔는데 강남에서 근거지를 마련해서 농장을 항상 그 형성한 세력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상당수는 그냥 포기했어. 나 나중에 강북 올라와서 자기 고향에 땅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서 뭐 농사 짓고 할 필요 있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내려왔던 그 가문의 배경과 그다음 여론 그 격에 따라서 거기에 의지해서 국분 간이법을 통해서 간직에 취임을 하고 그다음에 건의를 누렸던 사실 건의를 누렸던 세력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문벌 귀족 세력들이라고 해요. 이 문벌 귀족 세력은 예전에 문벌 귀족과 달리 호족적 기반이 없어. 예전에는 자기 조상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그때는 없게 돼요. 예. 그러면서 호족이 완전히 문벌 귀족과 분리돼 나가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위진남북주의 문벌 귀족 특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후한 말 때부터 삼국시대까지 사회적 혼란으로 지방의 호족 세력들은 유민을 교합하고 자일사를 강구하여 유민을 사유지로 끌어들여 장원을 형성했죠. 그래서 그 장원에 오와 촌이라는 니 대신에 이제 니가 없어지고 오와 촌이라는 그런 일종의 방어촌 같은 게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장원은 군사, 경제적, 정치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호적사회 안에서 이제 탕류와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물 평가가 등장하고 그 인물 평가에 따라서 가문의 격이 정해지죠. 이걸 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청이가 따라서 이제 나중에 국분 중정부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상급 관리들, 상급 가문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위진 남북조 들어오면서 이제 이 문벌 귀족들은 자신의 원래 근거지였던 강국과 멀어지고요. 그리고 뭐냐면 경제력과 멀어지면서 호적세력과 멀어지면서 호적적 근거지가 없어지면서 실제 이제 근거지 호적이라는 것을 완전히 탈피해서 중앙의 문벌 귀족화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귀족사회의 큰 역할을 했던 관리 선발 방식이 뭐냐 하면 국분 중전제죠. 자, 이 국분 중전제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너무 쉬운 거지만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볼게요. 자, 국분 중전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위의 조비는 후한시대 관료를 도태시키고 이게 목적이에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에 숨어있는 유능한 인재를 추천을 통해서 하려는 의도에서 국분 중전제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의 목적에서는 예전에 후한시대 때 호적들 출신이죠. 그들을 좀 도태시키고 지방의 유력한 인재를 추천을 받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원래 의도대로 하진 못했죠. 자, 그래서 각 주와 군의 현지 사정에 맑은 그 지역 출신의 고관을 중정관으로 임명해요. 중정관으로. 그리고 그들의 하여금 지방의 청년들을 학론에 따라 추천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중정관에 내려가면 관할 지역의 학론, 그러니까 지역 여론을 살펴본 다음에 덕망 있고 재주가 뛰어난 지방의 청년을 중앙으로 추천하게 되는데 이때 중정관은 1품에서 9품까지 항품을 정해지면 중앙에는 항품에 4단계를 내려갔고 간품에 제수를 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 당시 중정관을 내려보면 중정관이 항로에 따라서 그 당시 뭘 매기죠? 항품을 매기죠. 1품에서 9품. 근데 되게 1품 같은 경우에는 항제 가문이 항시 차지하기 때문에 2품부터 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품에서 9품까지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요 2품, 9품을 항품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4단계 아래로 4단계를 가면서 간품을 내려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 항품이 그 당시 그 2품이다. 그러면 간품은 6품을 받았다 보시면 돼요. 3품이면 7품을 받고 4품이면 8품을 받고 이렇게 이제 간품을 받았다. 이렇게 내용이죠. 자, 호족들은 보통 학론을 장악하기 때문에 되게 그 지역사회의 여론을 장악하죠. 그래서 호족의 자제가 되게 높은 품, 상품을 받게 돼요. 상품을 받고 고위간직을 독점하게 돼요. 예. 이때 이제 지방사회 여론은 뭘 근거로 하냐. 예전에 탕류와 청류가 싸울 때 그 했던 청의 여론 있죠. 누구 인물이 깨끗하냐 이런 여론들 거기에 가문의 격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 거야. 예. 그래서 호족의 자제가 상품에 추천돼서 고위간직을 독점하는 결과를 가졌고요. 보통 호족에는 2품부터 출발한다는 거야. 예, 그 뭐냐면 1품 같은 경우에는 항실 가문이 장악하기 때문에 2품을 추천되었으며 그래서 무슨 말이냐 최고 높은 가문을 문지 2품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이제 호족과 간품이 밀착되어 문벌 귀족이 탄생이 됐고요.
상포에 제외된 세력 없는 사인들, 한문, 단품이라고 하죠. 좀 여기 세력이 약한 애들은. 자, 구품간이법은 항촌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호족이 그들의 가문을 배경으로 중앙에 나가 간직을 독점하여 호족이 귀족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자, 그럼 이와 같은 간인 선발 방식은 사회 구조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자, 여기 한대의 추천과 시험을 병행했던 한것 이선제는 구품간이법의 전환은 가를 기반으로 했던, 가라는 것은 일반 민이에요. 그러니까 민의 안에는 가 안에는 위로부터는 호족부터 해서 밑으로부터는 일반 민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양인 계층이. 자, 한대 추천과 시험을 병행했던 한것 이선제가 이 가를 기반으로 했는데 이 가가 항촌 사이에 붕괴가 됐어. 호족세가 확대되면서 대토지가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가문과 문벌 중심한 집단적 종족사회를 전환했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한대 이민은 가에서 곧바로 국가의 간인이 될 수 있지만 그 위진남북조 시대는 가문의 추천을 얻어서 국가가 갈려 나갈 수 있었다. 근데 좀 이건 나의 의견은 좀 약간 저도 동의할 수는 없는데 왜냐 한것 이선제 자체도 학론을 되게 강조했고요. 그 학론 자체에 입각해서 그 당시 호족세력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호족들이 많이 등장을 중앙관직으로 진출했어요. 그래서 한것 이선제가 마치 그 한대 이민의 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양민이면 신분상 양민이면 다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한것 이선제하고 구품준 중에 여러분들 이제 한의준이나 동양사 교도를 읽어보시면 다 학문에 따라서 호족들에 의해서 장악됐던 시스템이에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있고 위진남북 시대 가문이 추천을 얻어야지만 국가에 관리에 나설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한대 항촌사에서 가문이나 문벌 등의 종족을 배경으로 중요시하는 호족사의 역사적 변화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해갖고 줬는데 요 사회 구조 관련된 부분은 제가 무슨 책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다른 논문책이라든지 뭐 그렇게 이제 정리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별로 동감할 수 없고 이거보다는 제가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요게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잠깐 동양사 심화 교재를 잠깐 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제가 이게 따로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 몇 페이지야? 군전체제가 나오네요. 잠깐만요. 좀 약간 뒤로 넘어가야 돼. 요걸 좀 볼게요. 요걸 이제 좀 볼게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223페이지. 이게 강제중국사 내용인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위진남북조 시대 때 상정된 문벌 기준은 그 기원 후한 때에 탕류와 이제 싸우면서 청류 세력들이 인물 평가를 하게 되면서 형성된 거라고 이제 그 기원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좀 한의중 강제중국사의 이제 그 관점인데 그래갖고 먼저 밑바닥 여론이 일창론이에요. 일창론. 그래서 형과 항구의 항론이 이제 형성이 되면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이창론으로 연결돼요. 그 1차 학론에서 지지받았던 인사들이 모여서 분단위의 학론이 형성이 되고요. 3차 학론에서 이제 2차 학론을 근거로 해갖고 중앙의 태학에서 이제 학론이 형성돼. 그래서 요때 이제 그 경제력에 따라 인물평가를 이제 크게 좌우되는 건 1차 학론이야. 그래서 1차 학론에서 이제 경제를 통해서 인물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물됨이나 학식이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학론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사회 경제적 배경을 깔고 나타난 것이 이제 구품간이법이에요. 구품간이법. 그래서 구품간이법은 이렇게 1차, 2차, 3차 학론을 통해서 마지막 3차 학론을 바탕으로 했던 것이 구품간이법에 등용되고 그리고 이 3차 학론 그룹만이 살아남아가지고 이게 이제 위진남북조까지 계속 가게 된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위진남북조 들어오면서 문제는 그 아까 호족적 기반이 없어진다고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원래는 예전에는 자기 선조들이
그만큼 돈 많고 경제력도 있고 정치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뛰어나고 평판도 좋았지만 그 조상들 평판 가지고 계속 살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제 귀족들은 실제로 보면 능력도 없어. 경제력도 없고 그다음에 군사력도 없고 정치력도 없고 행정 실무 능력도 없어요. 학문적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력이 뽀록 나서 나중에 후경에 난 때 아니 몰락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전에 그 말한 그 서브노트 좀 약간 그거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책을 가지고 정리를 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회 경제학 배경은 요거와 연결돼서 강자 중국사 관점을 좀 보고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 다시 이제 보죠. 자, 그래서 국분중정제 등등해서 이걸 통해서 국가는 간직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중에 들으면 국가는 다만 호족이 정한 항품에 따라서 그 추천된 호족자 제재들에게 간품을 승인하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점점 국가의 권력은 약화됐다. 황제권 약화됐다. 이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비할 수 있듯이 아까 이제 말한 북위의 국분관법은 뭘까요? 북위도 국분관법 실시했죠. 근데 북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조처럼 사회 역사적으로 형성된 항청 청해 그룹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냥 임의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형성인 거야. 예. 그래갖고 국가 중심의 어떤 그 지배 구조, 귀족 신분 질서를 재편한 거죠. 이런 국분관이법을 통해서. 근데 이거는 국분관이법은 요 남조의 국분관이법은 다른 방향이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국가 권력과 독립돼서 형성된 청의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이 됐던 거다라는 걸 같이 이제 대비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남조의 귀족사회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북조의 귀족사회는 볼 건 없어요. 그 호족 집단이 서서히 문벌 귀족화됐고 그다음에 선비족과 호환체제 간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됐고 그래서 호환체제가 형성됐죠.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뭐 국사 피난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 이 남조의 귀족사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귀족 내 계층 분화. 그래서 한족과 그다음에 그, 그 세가들이죠. 세가 가문과 그다음에 한문 가문들의 분화, 세족과 한문의 어과 차별. 그러니까 황제가 한문에도 나왔기 때문에 일반 세족보다는 뭐냐면 권한이 그 가격 가문의 격이 낮아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 집단과 권위를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세족 집단 간의 어떤 차이. 그래서 권력과 권위가 분열된 사회였다. 예, 이렇게 보시는데 요 남조의 귀족사의 모습을 좀 제가 어, 관련된 걸 제가 이제 심화규제에서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 부분을 심화규제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자, 219페이지 보세요. 219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귀족의 존재 자체가 국가 권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청해 집단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청해 집단에 만들어진 그 계열을 사서로 구분해요. 사서. 사서. 아까쯤에 좀 얘기했는데 사서. 사라는 거는 세족 집단을 얘기하고요. 서라는 거는 한문 집단을 얘기하죠. 좀 낮은 집단들을. 그리고 이와 대립해서 이제 간과 민이라는 또 있다고 했죠. 간은 간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민은 간직을 갖지 않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사서와 간이 꼭 일치하지 않아요. 사와 간이. 그래서 사에 속한 사람도 간직을 대부분 갖고 있지만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서 집단도 간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서와 간민이 이렇게 분리되고 여기에서 권력과 여기에서 권위와 여기는 권력이 분리되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났다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요 사서의 관계예요. 사서. 자, 그래서 세족들과 한문은 서로 간에 뭘 하냐면 같은 급이 아니면 동자나 상지를 거부해. 이 말은 뭐냐?
동자라는 것은 같이 앉는 걸 거부하는 거야. 같이 앉는 것도 거부하는 거죠. 상지는 서로 알고 지내는 것도 거부해요. 그래서 자신의 가문을 어떤 그 격을 유지하려고 했죠. 격을. 그래서 이거는 귀족의 어떤 배타적 뭐냐면 계층의식을 표현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서로 간의 신분적 내호제예요. 그래서 같은 등급의 그 신분끼리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재벌은 재벌끼리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하고 가문하고 결혼하면 주변부터 지탄을 받아. 지탄을.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사회적 우월성을 폐쇄적으로 독점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종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거 각자 보시고 좀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 넘어가요. 그리고 아까처럼 사회적 신분 질서와 사서의 개념과 그 다음에 정치적 신분 질서의 감미는 항상 일치된 것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권력과 권위가 분리된 사회였다.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 질서의 사서, 그 다음에 간이죠. 여기 관리죠. 간과 미는 구분됐다. 자, 그래서 지난제국의 간서단은 작제적 신분질서, 국가가 만든 간제적 질서가 붕괴되고 수당제국 국가적 신분질서 양천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가도기 형태로 이 사회적 신분이라는 3인 사서단 신분 형태가 등장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신분적 특징이 있다고 했죠. 정치적으로 이제 간직과 세습권을 부여한 국분 간입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 명예권도 가지고 있어요. 국제권이라는. 예.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그 사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은 백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서도 뭐냐면 만도귀족도 가지고 있었지만,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평민들도 백적을 부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서 간의 취하권의 차이, 학교 가는 그 급이 다르죠. 그리고 사인들은 간세와 시장세를 면세를 내렸고 사인이 처를 첩으로 삼는 걸 금지시켰어. 네, 사인의 첩.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갖고 그 서에 속하는 한문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경제에 뛰어나고 정치력도 뛰어난 사람이 있었고 높은 고관직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 경제력이나 정치력을 이용해서 좀 가난한 사인들이 있어요. 사인의 집안에 철을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인 집안에 딸을 들어와서 딸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철까지 삼으면 주변에 지탄을 받아도 그 정도 가능한데 사인의 딸을 가지고 와서 첩을 삼았어. 그러니까 좀 한 단계 낮은 거죠. 그래서 하문세력이 사인의 처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첩을 삼는 행위 이런 것들은 금지시킨 거야. 급으로. 그래서 처를 삼는까지는 뭐 지탄을 받아도 인정해도 법제조 아예 첩을 삼는 거는 금지시켰다. 처와 처는 지위가 다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접점 전산의 금지 특권. 그래서 토지와 산을 뭐냐면 이용할 수 있는 권한 특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친족 정객, 의식객 등의 소유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요 정객이라든지 의식객은 다 뭐냐면 그 예속민들 얘기하죠. 예민들. 예. 그런 여러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런 특권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그들의 힘이 약해지면서 몰락을 하게 돼요. 일단은 항당의 상실, 아까 전에 북쪽에 이제 항당의 호족적 기반이 있었다고 했죠. 지역 유지로서 이제 기반이 있었는데 지방 유지로서의 어떤 그 근거지를 상실했고 학문적 능력도 떨어지고 현재 경제력도 없어지게 행정 능력도 없고 치자의식도 잃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나중에 후경의 난 때 완전히 해체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조의 귀족은 후경의 난 때 해체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남조의 귀족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그 위진남북조의 통치제도와 이제 사회경제 구조를 또 볼게요. 자, 위진남북조 시대 간제의 성격을 보면 삼성체제가 완성됐다고 하거든요. 자, 삼성이라는 것은 원래 국영 가운데 항실 행정을 담당하고 있던 소부경이 말단 속간이 이제 출발됐죠. 소부경의 말단 속간에서. 그래서 전환 무제 때 항제 독재 정치를 보필하기 위해서 상서가 실권을 잡고
궁극의 대신을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진 아래로 이제 중서 문화가 소고교에 독립돼 설치되고요. 그래서 이제 위진남북조 때는 좀 성격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대 삼성이 황제 독재 정치를 보필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에 반해서 그다음 위진남북조 시대 때 문벌귀족들은 이게 이제 거꾸로 돼서 여기를 이제 상서 중서 문화의 고위 간직을 독점하면서 오히려 황제의 독재 정치를 억제하고 귀족 정치로 이제 구축하는 데 나가겠다. 그래서 이때 중서는 국가의 중대사에 직접 관여하면서 황제권을 제한시키고요. 문화성은 황제 조치과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 공박권이라고 하죠. 공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서성은 이제 고위관직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한대 그 무제 때는 황제권 강화에 큰 역할을 했지만 위진남북조 때는 오히려 황제권을 견제시키고 약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문벌귀족 때 그걸 장악해서 결국에는 수당 때 들어가면서 원래 내조였던 기관이 뭘 됐죠? 외조화됐다. 국가의 공식적인 기구로 바뀌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주, 군, 현의 삼층 구조가 확립됐죠. 그래서 이때 주의 자사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면서 주의 민정이나 군정, 지방권, 지방관까지 임명을 장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방 분권화되면서 귀족세력도 성장에도 큰 작용을 했다.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균전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균전제. 자, 군전제 내용은 좀 약간 이제 그 중요하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예, 이 부분은.